네. 자, 그러면 오늘은 스몰캡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네. 아주 좀 흥미로운 펫 인더스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밸류 파인더죠. 독립 리서치 법인이고요. 스몰캡도 작은 종목들을 많이 커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충헌 수석 연구원님이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밸류 파인더는 그런 좀 보통 증권사들이 잘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을 주로 많이 좀 서치를 합니까? 큰 데는 다 증권사가 해서요. 네. 작은 데만 위주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틈새 전략.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펫 산업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에 펫 관련해서 상장된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분류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네. 우리가 아는 뭔가 음식료 큰 회사들은 약간 사업부를 하나를 이제 펫과 관련돼서 해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뭐 추위라던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처럼 딱 구분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서 네. 한 일단은 5개는 좀 안 되는 정도 그 그렇습니까? 부분을 진짜 제외를 정말. 하면 네. 그럼 주로 우리 밸류 파인더에서 하시는 게 어떤 종목,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종목들 다 하세요?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좀 있어요? 보통 시가총액 2-3천억 원 미만이고 증권사에서 스몰캡에서 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 달에 한 탐방은 10개에서 15개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쁘시겠다. 한 달에 15개 되면 거의 매일 다니시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펫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사실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은 직관적으로는 해요, 다들. 네. 이게 우리가 투자로도 접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거는 약간 좀 갸웃하게 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증권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아직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시장이 되게 큰데 그런데도 이제 증권사에서도 사실 인덱스로 펫과 관련된 산업이 나온 게 거의 없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총 85페이지 정도로 좀 길게 이제 작성을 좀 했는데 혹시 대표님은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자료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시장이 모르는 것 같아서 언젠가 개화를 분명히 할 텐데 증권사에선 자료가 없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워낙 저희가 종목을 하나를 깊게 분석을 했는데 네네네.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논산하고 부산 공장, 부산에는 제가 직접 비행기 타고 탐방도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시장에. 네. 근데 제가 또 뭐 키우지 못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이제 혼자 사는데 이렇게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자취할 때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게 사실 더 그건 혹사시키는 행위라고 또 볼 수 있기 또 그럴 수 때문에 있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크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글로벌 이제 펫 시장의 현황이나 트렌드 그리고 펫푸드 뭐 펫 헬스케어나 펫테크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글로벌과 우리나라 자체에서 지금 법률 이런 정부나 당국에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좀 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펫 이 산업 자체가 큰 편이에요, 아니면 작은 편이에요? 사실 펫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은 펫푸드입니다. 사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차지하는 게 3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네. 수입이 70%예요. 네. 잘 이제 뭐 이제 시청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로얄 캐닌이라는 걸 제일 많이 로얄 아시죠. 캐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비싸고 좋고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이 산업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약간 비속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네.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강아지의 삶은 되게 좋은 삶이에요, 사람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좋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시장, 푸드나 헬스케어나 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거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뭐 중성화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강아지가 일단은 네, 시장이 많이 커 있다. 하여튼 시장 굉장히 이제 네. 앞으로도 커질 게 거의 명확해 보이는 마치 네.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게 너무나 명확한 미래인 것처럼 네. 펫 산업도 당연히 커질 것 같긴 해요, 진짜. 근데 이게 그렇다고 성장이 막 정말 빵빵빵 커지는 산업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죠. 네.
일단은 우리가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P도 성장을 하고 Q도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P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출액 이런 부분들은 경제를 보면은 뭐 GNI, 국민총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 더 증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제 주변에는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네. 이제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빈자리를 또 반려동물이 채워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P가 Q가 지금 동반 성장을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게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요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나 세대에 대한 변화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인 가구의 증가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네네네.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펫 산업도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요? 네. 지금 현재도? 제가 이따가 명품과 강아지 명품에 대해서 제가 네네. 사진이 있는데 네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펫 관련해서는 펫푸드가 있고 펫 헬스케어가 있고 펫테크가 있는데 일단은 뭐 키차트부터 보면은 네. 글로벌 펫케어 산업 시장의 경우에는 약 210조 원에서 2016년도에서 여기에서 이제 2027년도 약 430조 원까지 연평균 한 7%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 세계죠 이건? 네, 글로벌입니다. 430조. 네,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1988년부터 2023년까지를 봤을 때 미국은 전 가구의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요.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뭐 거주 환경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단독주택 네,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더 큰 강아지를 많이 키울 거고 네, 그런 것도 이게 있고. 네, 펫푸드도 보면은 사료가 많이 먹겠다 걔네들. 네, 대형견 사료가 있고 소형견 사료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개 다이어트요? 네. 그리고 개도 다이어트 시킵니까? 강아지도 과체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뛰게 하면 아 이름 또 욕먹을래나? 네. 아 이거 뛰라고 하면 되지 그거 좀 며칠 굶겨.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을 보면은 미국은 아까 66%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8,69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펫케어 산업이 뭐 미국은 4%, 중국은 18%, 한국은 7%.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나라가 중국하고 브라질 쪽이다라고 보시면 중국 됩니다. 브라질. 네.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중국은 그럴 것 같은데 브라질은 왜 그렇죠? 그렇네요. 브라질은 저도 이제 여기에 자료역을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자르다가 좀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반려 물고기도 되게 많이 키워요. 브라질이? 네. 저도 좀 보면서 제가 뭐 브라질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래요? 네, 산업 자료로는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조금 흥미로운 건데 2021년도 기준으로 네. 글로벌 반려견과 반려묘의 개체수입니다. 개체수. 네, 일단은 EU가 제일 큰데 사실 네. 이것도 저는 사실 더 알아봐야 되는데 왜 EU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우는지는 사실 제가 이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EU? 네, 유럽. 아 네. 유럽이. 보통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스페인 이런 데는 강아지가 더 많은데 네네네. 네, 일단은 EU 쪽이랑 러시아 쪽에서 일단은 이제 고양이를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많이 키우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근데 사실 강아지보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고양이 많이 키우죠. 고양이들 많이 키우시죠. 고양이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그런 관련 게 또 이제 펫테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고양이가 특히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제 그냥 단순한 추정입니다만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은 뭐 이제 부부인데 뭐 둘 다 애 없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이런 경우에 집에 없는 시간들이 많으면 강아지 있는 집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요. 얘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얘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아 걱정되고 근데 고양이는 그냥 들어오든 나가든 지 혼자 알아서 네. 그런 게 좀 부담이 좀 심적으로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빨랑 들어와서 캔이나 따주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
고양이가 특히 이제 배변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한데 그런 거죠. 맞아, 맞아. 깨끗하고. 네, 맞아, 근데 맞아. 그걸 자동으로 모래를 아, 맞아, 갈아주는 있어요. 그게 음. 130만 원인가 그래요. 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거든요. 샤오미 40만 원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아까 중국이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한 6조 원 정도 됐었던 중국 팩 관련 시장이 이제 지난해에는 52조 원까지 연평균 23%에 달하는 고성장이 나왔거든요. 와,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미국 대비해서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비율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1967년이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출산이 이제 7.5명이었으면은 2년 전에는 이제 1.2명까지 급격하게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펫과 관련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시장이 성장하는 건 뭐 데이터로도 충분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요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나라별로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 3대 섹터가 사료,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테크. 네. 사료 헬스케어는 알겠어요. 뭐 그 애 아프면 뭐 어디 병원 가야 되고 네. 뭐 영양제도 좀 먹여야 될 것 같고. 테크는 뭐죠? 테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뭐 펫테크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펫테크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는 SKT나 통신 3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펫토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공을 넣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랜덤으로 이제 공이 나갑니다. 음. 그럼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겠죠. 네. 아까 이제 강아지들 뛰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장난감이 필요하겠죠. 아 저런 것들. 네. 기술이 들어간 뭐 네. 토이라든지. 보통 IoT라던가 이제 빅데이터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서비스를 우리가 아니면 걔네들 테크라고 목에 뭐 달군지 걔네 위치 같은 거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게 GPS 같은 거. 그것도 있습니다. 아. SKT는 AI 기반 수위 영상 진단 서비스를 이렇게 엑스칼리버라는 걸 하고 있고요. 네. KT는 자동 급식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뒤에서 이제 좀 저도 이제 찾다 흥미로운 게 우리 사람은 지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아지의 뭔가 위치나 이런 걸 찾으면 지금까지는 째서 칩을 넣었었는데 네네네. 강아지 코에는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비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 그게 강아지마다 달라요? 네,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스타트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펫테크가 상장사가 이 통신 3사 외에는 네. 다 비상장사입니다. 아직은. 네. 아 근데 코의 비문, 이건 굉장히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걔들이 계속 혀로 날름거리면서 코를 문지르기 때문에 아마 그 도장 못 찍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스캔을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네네.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펫 스타트업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업체들 여기 이제 너울 정보 아니면 뭐 피펫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C까지 553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받는 지금은 제가 최근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이런 점검 키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원 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500억 투자를 받았어요? 네, 시리즈 C까지 총 이야. 그리고 펫프렌즈는 M&A로 1,79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1,790억 원? 근데 요 IMM의 인배가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여기하고 이제 GS 리테일이 IMM하고 손 잡고 펫프렌즈를 공동 인수했다고 합니다. 1,700억에? 펫프렌즈는 뭐 아이템이 뭔가요? 저기는 어, 쇼핑몰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커머스다 보니까 네. 이그 반려동물 관련된 네. 여러 상품들. 네,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이제 이제 리테일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고 이제 뭐 어바웃펫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컬리나 이런 데에서도 새벽 배송하는데 이제 강아지도 이제 새벽 배송이 되거든요. 네,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 당일 새벽 배송 제공 중. 지난해 매출액은 457억 원 정도. 네. 그래서 매출이 얼마예요? 지난해 457억 원이요. 왔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 그렇네요. 근데 저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수가 없나? 경쟁이 심하죠. 심하고 사실 우리가 뭐 컬리라는 회사도 봤을 때에도 사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이 제기를 했었으니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론을 네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펫테크와 관련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이제 펫에도 명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펫 드렸었잖아요. 명품. 네. 뭐예요?
무슨 루이비통 뭐 맞아요. 이런 거 옷이에요? 아니 뭐 네. 지금 목줄 뭐 이런 건가? 목줄도 있고요. 네. 베드도 있고요. 담요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집도 사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이거 혹시 누군지 베컴이네요. 아시나요? 네, 데이비드 베컴이 네. 키우는 강아지의 요 루이비통 담요가 700만 원대. 700만 원? 아니 형은 사람 담요인데 걔도 덮어준 거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설마 대담요가 700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또 베컴이 한다니까 뭔가 또 믿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개쇼파예요? 요거는 이제 펫 베드입니다. 소파가 아니라 침대. 1200만 1,200만 원 구찌. 에이 설마. 구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진짜요? 1,2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강아지의 삶이 이게 뭐 이런 강아지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뭐 사실 사실 저게 잠깐만 저거 자세부터 좀 이상한데 쟤. 합성이요? 앞발이구나. 뒷발로 이렇게. 와 저게 1,200만 원이요? 네. 10,000원대. 저거 뭔 개 냄새가 안 나나 저거는 아무리 개가 있어도. 와. 저런 것도 있고 아래는 루이비통 목줄 40만 원대. 좀 뭐예요? 옆에- 밥그릇. 네. 근데 약간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밥그릇이 이게 150만 원 에르메스 거. 에르메스 밥그릇이에요? 네. 말도 안 돼. 저 에르메스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 이거 확대가 되나요? 이게 에르메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요. 뭐 이게 다 출처가 있는 거니까요. 와. 그래서 무튼 참 펫과 관련된 시장은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긴 했는데 우리가 CPI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해 1년간의 데이터의 CPI를 보면은 보통 대충 한 7.7%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강아지 사료의 그 물가 지수 상승은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게 더 빨리 올라가요? 더 왜? 많이 올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뭐 유통 뭐 전개 부족해서 아니면은 뭐 원재료가 올라서 이게 펫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네. 펫팸족은 가족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펫텍스가 이제 반려동물에게 좋은 반려용품과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거리낌 없이 지출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진짜 강아지를 키우시고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라면을 먹을지언정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좀 그렇죠. 내가 라면을 먹는데 강아지는 더 잘 먹게 된다? 근데 그런 게 정가가 용이야. 판가 정가가 되게 잘 됩니다. 뭐 그분의 가치 판단인 거니까. 네. 네. 내가 설령 뭐 이렇게 굶더라도 내 강아지만큼은 맛있게 먹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되게 또 예민하잖아요, 고양이나.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B 사료로 갈아타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또 알러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된장에 밥을 말아줘 보면 애들 정신 차리는데. 네. 우리 옛날에 다 된장. 예전엔 그랬었죠. 밥 남은 예전에는 거. 밥 남은 거 다 끓여가지고 생선가시, 네 그랬었죠. 생선 대가리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그런 부분들이 네. 저도 이제 제가 강아지를 아직은 뭐 고양이는 안 키우다 보니까 한데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도 뭐 CPI가 이제 나오고 발표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의 펫과 관련된 음식료는 거의 14% 정도로 인간의 한 1.8배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이제 판가 전이가 되고 그리고 요 제가 잘린 보고서긴 한데 그 이제 고령화가 사실 되게 많이 되고 이것도 사실 1960년에서 2018년도까지의 각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추이인데요. 네. 일단 독일이 제일 높고 이게 저 숫자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저거는? 이제 네.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독일은 40% 가까이 돼요? 그게 2018년입니다. 이게 모든 국가의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온 거는 이 월드 데이터에서는 2018년이 마지막이긴 한데 엄청 높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도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일본은 애니멀 테라피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강아지인 건데 일본이 1년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대충 한 32,00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2030년까지
살처분을 최대한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고령화 이제 좀 노인분들한테 요양원 같은데 이제 놓으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연구 결과로 많이 발표가 됐다고 뭐 합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부의 이런 정책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브라질하고 차이나는 네. 1인 가구 비율이 높지도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쵸. 현재까지는. 네, 인구가 워낙 많았었다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비율이 이제 적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020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반려견 양육 비중은 미국이 40%인데 중국은 17.6%고 미국이 반려묘 양육 비중이 35%인데 중국은 14.5%였으니 그리고 미국은 전체로 반려동물 전체로 보면은 양육가구 인구가 미국은 67%, 중국은 22%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간극이 좀 좁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 상당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부 그 저 견주 혹은 뭐 묘주 같은 경우에 이 반려동물 혹은 뭐 반려동물을 꾸미는 일 요거를 약간 과시적 소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차는 내가 비싼 걸 타도 문 닫고 다니면 내가 타는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내려서 날 얼굴 확인해줘야 되잖아. 안 되잖아. 네. 백은 다 똑같이 저기 짝퉁인지 아닌지 내 A급 내 구별 못하니까 짜증 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 강아지 견종부터 해서 네. 뭐 견종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뭐 여튼 견종부터 굉장히 이제 비싼 강아지가 있단 말이죠. 브리딩 네. 등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런 목줄이며 뭐 옷이며 이런 걸 이제 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내 부를 자랑하는 특히 이제 나의 그 바운더리. 왜냐면 보통 뭐 내가 어디 뭐 무슨 염창동 사는데 갑자기 저기 노원구 가서 산책은 안 하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산책하니까. 네. 그럼 이제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나와 함께 부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도 이제 키워봐서 좀 아는데 네. 그냥 정말 개를 너무 좋아해서 개와 같이 이게 산책하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닌 약간 좀 과시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네. 가끔 있습니다. 그쵸. 네. 아 그리고 또 연애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네. 이 크거나 이쁜 개를 들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네. 앉아갖고 카메라 하나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서 네. 어머 얘 이름이 뭐예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 사진 하나 딱 찍어드리고 아 어떻게 저 인스타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런 나쁜 차 있는 사람들 상세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목적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아마 그 강아지에 대한 그런 소비 같은 게 가격이 좀 올라도 많이 좀 지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살짝 듭니다. 그 푸드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펫푸드 부분 관련돼서 또 우리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연계되는 사업 부분으로 연계된 기업들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네. 펫푸드 주요 제조업체 이거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첫 번째가 카길 에그리 퓨리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거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카길사는 이제 아는 데고 해외 회사예요. 이거는. 해외 네. 회사군요. 2002년부터 한국에서 이런 펫케어 사업을 시작을 했다.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대주산업? 네. 네. 대주? 대주전자재료랑 상관 있는 회사예요?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합 사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대주는 산업에서는 원래는 사료 중심.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962년 뭐 이런 배합 사료 생산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2019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하림 펫푸드. 하림에서. 요즘에 이거 더 리얼 되게 열심히 광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광고에서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더 리얼. 네. 이게 하림.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저 하림 전체 매출에서는? 이게 아직은 뭐 많지는 않겠죠. 제가 순서를 요거
이거는 2020년 자료여서 사실 네네. 조금 시간이 되긴 한데 네. 이제 우리와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안 보이는데 요거 우리와 뭐 로얄 캐닌, 한국 마스, 대주산업, 내추럴코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은 사실 뭐 우리와나 이렇게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제 해외 회사가 아까 더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마니커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마니커. 네. 아, 마니커. 이글벳이라는 회사도 들어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마니커 잘 하시면 되고 광고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닭고기는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할인 펫푸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OSP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OSP가 온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 펫푸드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프리미엄 펫 네. 푸드. 이 회사가 원래 건식 사료만 했었는데 네네. 올해 초에 한 183억 원의 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습식이나 화식까지도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화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습식은 죽 같은 거예요? 아니요, 건식이 이제 마를 건, 마른 거고. 습은 습할 습 네. 해서 이제 습하다의 약간 기준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이제 수분이 70% 정도 이상으로 있으면은 캔 같은 거죠. 네, 습식 아, 수분이 그게 많이 들어가 네. 있는 사료. 네. 그 아까 이제 강아지 다이어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강아지 다이어트 하려면은 건식이 아니라 습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습기가 이제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강아지 배가 빨리 차요. 그래서 덜 먹어요. 그래요? 마른 거보다. 네. 그리고 맞아. 이게 새우깡 먹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파생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도 사람도 똑같은 게 이제 강아지도 이제 고령화가 되거든요. 이제 강아지는 7살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이제 10살을 이제 고령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이제 어릴 때나 마른 오징어 잘 씹어 먹지 이제 또 나이 들고 이제 이빨 약해지고 이러면 또 많이 잘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건식으로 놓으면은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두툼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습식의 개념으로 보면은 네네. 강아지랑 고양이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습식 사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이런 푸드 관련 펫푸드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투자 포인트는 우리나라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면 안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글로벌 그 시장에 진출해서 네. 5% 10%를 가져오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MS1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니치 마켓을 1, 2%라도 가져오면은 매출에 이런 큰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을 수출향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펫푸드 업체를 주목을 해야 아니, 됩니다. 근데 네. 펫푸드는 사실 기술적 장벽이 이렇게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있죠. 있어요 기술 장벽이? 인증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는 사료 그 원료만 사용하면 사실 그 인증이 뭐 안 나올 것도 아닐 거고 개사료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네. 게 미국 같은 데 진출을 하려면 미국 농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음. 우리나라에선 받을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또 미국에 가서 약간 농무부? 아니, 뭐 미국 네. FDA 뭐 이런 걸 승인했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된 유기농 사료나 성분 같은 것도 미국의 농무부에서 다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혹시 궁금한 건 이거는 그런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영업력의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뭐 농무부에 뭐 인증을 거치는데 야 우리 FDA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약품이라든지 무슨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가 이제 합격하면 막 되게 그 좋아할 일이긴 한데 개 사료를 FDA 농무부 뭐 여기 이제 합격했습니다. 이게 뭐 큰 그게 될까?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열린 건데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카길이든 아니면 뭐 로얄 캐닌이든 그 친구들을 따돌리고 이길 만한 확실한 무슨 가격 경쟁력이든 아니면 개들이 먹고 뭔가 확실히 바뀌는 걸 좀 보여주는 개들이 맛있다고 막 잉크를 한 번씩 주인한테 해주든 뭐 있어야 되는데 개들이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과연 뚫을 수 있나.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품질을 높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는데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익성이 낮아져서 결국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영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보는 회사는 이제 OSP라는 회사는 이제 아까 1월달에 어떤 회사 183억 원에 인수했다 했잖아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올해 미국이랑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관련 회사 현지 업체하고의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분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영업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글로벌 이런 이거 네트워킹이 없는 회사가 해외 진출하려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를 예를 들면 인수를 한다거나 그런 회사의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그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OSP 같은 이런 회사는 올해 이제 인수를 하고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뭐 논산이랑 부산 갔다 왔다는 게 이 회사의 공장에 직접 다 다녀왔었던 거였거든요. 직접 갔는데 그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3단계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 회사가 인수한 부산 공장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산 공장에 공장을 견학할 때는 그냥 이 차림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산 갔을 때는 그 이제 방진복 같은 거. 네. 그래서 주변에서 파마하러 부산 갔냐고 막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머리에도 많았어요. 쓰고 해야 되니까. 네,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대주산업, 하림페푸드, OSP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성 사료로 또 유명한 회사죠. 우성 사료. 팜스커라는 회사도 그렇고. 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선택을 펫푸드에서 종목을 선정을 할 거면 이제 그런 쪽으로 타겟을 좀 잡아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펫푸드 시장이 크지 않아요. 아까 해외가 뭐 2027년까지 400 뭐 이렇게 펫케어 산업이 증가한다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시장은 농림 이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이 1.5조 원이었어요. 2027년까지 2.2조 원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해외 중국은 뭐 연평균 20%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점차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산업 공부도 산업 공부인데 만약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펫푸드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네. 있습니다. 해외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좀 보입니까? 네. 아, 우리나라 회사들 가운데도. 아니, 뭐 당연히 열심히 노력은 하죠. 네.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아, 문제지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까 중국 말씀을 네. 하시긴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내수 시장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그런 외국 기업들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막으려 하려 한 분위기일 것도 같은데 또 로컬 기업들이 워낙 영업망이 탄탄하고 하다 네. 보면 사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면 안 되고 현지 업체와의 이런 예를 들면 조인트 벤처라던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가는 단계로 가야지. 뭐 그쪽에 뭐 2, 3등 네. 들하고 뭐 2, 3등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롭게 큰 규모로 투자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최근에 대상그룹에서도 대상 펜라이프라는 또 이런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상그룹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정말 얼마나 어렵냐면 2019년하고 20년에 CJ랑 빙그레도 진출했다가 철수했을 만큼 뭐 그게 규모가 작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갈 거면은 해외에 있는 업체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출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네. 될지는 지켜봐야죠. 그냥 지금 딱 드는 느낌은 그 유럽 가서 와인 사업 해보겠다라는 생각처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미 시장이 성숙된 시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좀 양질의 포도주를 갖고 프랑스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겠어 이런 느낌을 네. 받아서 아, 비유 좋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펫산업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지 조금 그런 거에서 좀 헛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고서에 그래서 작성을 한 게 해외 브랜드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 돌파구 3가지를 또 이제 그래서 제시를 한 건데 네. 첫 번째가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 가야 네, 됩니다. 뭐 그거는 또 네, 네. 습식이 더 기술력을 더 높은 이런 인증들을 요하고요. 그리고 개체수 같은 경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년 안에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아질 거고 지금 개체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도 고양이가 더 빠릅니다. 고양이 쪽을 공략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고양이가 더 비싸고 더 잘 팔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모래나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네네네. 100만 원이 넘는 게 캣휠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시장 예를 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가격과 기존에 있는 이런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싸게 좋은 회사가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우리가 비집고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서는 굳이 아직 크게 벌리고 있지 않은 이런 프리미엄 시장이나 강아지보다는 뭐 고양이라던가 건식보다는 습식이라던가 이제 이런 돌파구들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펫 관련 테크를 좀 잘하는 회사 있으면 저는 한번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개 짖는 거 뭐 통역 한다든지 개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개 네, 저 네, 네. 이른바 뭐 도구맘 뭐 도구 파파들이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예전에 있었죠. 아까 그 사실 해석하고 하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 너울 정보라는 저렇게 거에 해가지고 페펄스는 반려견의 음성과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분노하고 있는지 슬픈지 행복한지 일단은 5가지 감정을 인식해서 사람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CES 2021년도에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네. 네. 아 그래요? 생각하시는 게 웬만하면은 있을 거예요. 이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 친구의 그동안 지졌던 데이터들을 쭉 모아갖고 네. 뭐 다른 견종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라든지 네. 뭐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예. 예. 왜 이제 왔어 아빠? 뭔데 난 왜 혼자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이런 식으로는 계속 못 살겠어 아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애들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내 목소리를 걔 그 목소리로 바꿔갖고 걔도 이제 내 말 알아듣고 또 한 번만 더 여기 오줌 싸면 정말 우리 관계는 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면 이런 건 난 대박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연구하는 데가 분명히 있겠죠 어딘가. 그냥 약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력은 모르지만 약간 일종의 약간 거짓말 탐지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진위업 이런 걸 판별하는 그런 기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펫테크를 분류를 하면은 아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커머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물류 배송 근데 말씀해주신 그대로 여기 지금 물류 배송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다라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그 모니터를 해서 이 지금 강아지 상태에 맞는 적정 식단이나 이 강아지한테는 지금 이런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화기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려동물용 자동문이나 자동급식, 급수, 자동 변기 세척기 뭐 이제 별게 다 네네네. 있죠.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또 강아지나 특히 강아지들이 이제 뭐 어떤 이제 공중파에도 방송이 있긴 하지만 여러 습관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산책을 대신해주는 이런 돌봄이나 아니면은 훈련사들과의 이런 매칭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사람도 굉장히 아플 때 지금 24시간 하는 병원이 뭐가 있지?를 찾는 그런 앱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위급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 지금 네네네. 많은 상황이니까 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랑 말 안 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강아지랑 네. 또 얘기를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 뭐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펫산업 정말 뭐 이건 어느 증권사에서도 커버하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밸류파인더라고 좀 더 스몰캡 위주의 작은 회사들을 주로 네. 탐방하시고 커버하는 우리 이충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요 펜 말고 다음에 좀 갖고 오실 재밌는 저 섹터들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타겟하는 거는 네. 뭐 센터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업력에서 20-30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네. 틈새 시장으로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인 유통업체가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쪽 안 하는 증권사에서 안 다루고 사실 네네. 독립 리서치라는 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립 리서치에서 이 산업 분석 보고서를 쓴 게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종목만 많이 쓰는데 네네네. 어쨌든 독립 리서치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나오지 않은 산업을 공부를 찾아서?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시청자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작은 업체들 투자하기 좀 겁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대신 이제 보고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제대로 네. 업체 방문 탐방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아마 투자하시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 닿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